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계급투쟁론 또는 공산주의 또는 좌익이념, 이것은 일종의 인간의 정신 신경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걸 레드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우선 분별력이 마비됩니다. 진위,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이라는 분별력, 피야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냐, 선악 분별력이 마비됩니다. 대충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을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카를 마르크스가 제창한 이 계급투쟁론은 그 전에 나왔던 사회주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는 이게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역사는 계급투쟁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이 계급투쟁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아야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다.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주, 지배층, 자본가를 적으로 간주하고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협력 대상도 아닙니다. 타도 대상입니다. 계급의 적으로 딱 규정이 되면은, 한국에서 이 계급의 적은 누구로 규정되어 있느냐? 첫째, 방공투사입니다. 그리고 자유투사입니다. 그리고 국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입니다. 그리고 국민입니다. 따라서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한 나라에 최소한 반 이상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그 지배층, 지도층은 말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오심입니다. 바로 정오, 누굴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릅니다. 고마울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과학을 부정합니다. 문명을 싫어합니다. 문명 파괴 세력이니까요. 이런 풍조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만연한 지도 한 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피를 흘린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정오심을 키우는 계급투쟁론이란 바이러스가 머리에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머리, 신경계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그 정오의 과학에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사람, 이승만, 박정희, 근대화 세력, 그리고 피를 흘렸던 국군, 미군, 유엔군에 대한 감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우리가 은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벤프리트 장군입니다.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입니다. 벤프리트 장군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1951년 4월에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이 해임된 메가드 유엔군 사령관의 후임으로 동경으로 가면서 리치웨이 후임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벤프리트. 이분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에 다 참전한 사람입니다. 1차 대전 때는 대대장, 2차 대전 때는 보병 연대장으로 시작해가지고 1944년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그 유타 해변에 상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승진을 해서 군단장으로서, 중장이죠. 군단장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리스에 갔습니다. 그때 그리스에서 공산군이 내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이 고문단장으로서 가서 그 공산군의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승진이 좀 늦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왜냐하면은 그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육군참모총장 마샬 장군이 오판을 했어요. 벤프리트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벤프리트는 이 약간 알코올 중독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 벤프리트를 이 벤프리트라고 생각해서 계속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마샬한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그 뒤부터는 또 그동안 미뤄놨던 승진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전쟁이 끝날 때는 미군 3군단장으로서 3군사령관 패튼 장군 밑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1951년 4월 14일 날 4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사람이 있어요. 벤플리트 장군 아들이 공군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조종사. 이 1952년입니다. 1952년에 이 아들은 해외 근무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한국전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8군 사령관이니까 자원을 했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 곁에서 이제 출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지에 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이 지미라고 합니다. 지미 대위.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자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 중에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야간 비행을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저의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어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 올림. 이렇게 해서 1952년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 8군 사령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3월 19일 52년 3월 19일은 벤플리트가 만 60세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에 이 부자가 서울 근교의 갯벌로 기러기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벤플리트가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사이 북한 지역으로 출격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틀 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벤플리트는 미 제5 공군사령관 제임스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아들 지미가 야간 출격을 한 뒤에 귀환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미 그리고 두 승무원은 압록강 남쪽에 위치한 순천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는데 지미로서는 네 번째의 출격이자 최초의 단독 비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한 대만 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새벽 1시 5분에 이륙을 했는데 새벽 3시에 김포에 있는 레이더와 마지막 접촉을 가진 다음에 실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출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구출작전을 지휘하던 지휘하던 사람에게 며칠 뒤에 벤프리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출작전을 그만 중단하라.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구출작전을 심하게 할 필요 없다. 그 장면을 최명신 나중에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되는 분이 그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고록에 적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완전히 실종됐으니까 뭐 전사죠. 전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벤프리트 장군은 혼자 있을 때 그 실종된 지역의 지도를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2년 4월 부활절을 맞아서 벤프리트는 한국 전선에서 실종된 군인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벗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유명한 구절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말에 성경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그런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벤프리트 사령관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군이 6.25 때 상당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3군단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강원도 전선에서 거의 무너져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3군단을 아예 해체하고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벤프리트가 주도해서 만든 게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정규 육군사관학교.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그 정규 육사 1기생입니다. 진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육군사관학교는 벤프리트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우리 장군들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벤프리트 장군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군을 위해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만, 전역한 다음에도 한국을 계속 도왔습니다. 주로 워싱턴에서 여론을 통해서, 또 참 이분이 태어난 데가 뉴저지의 폴트 리라는 데입니다. 폴트 리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교포가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무슨 한국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대에 한국을 돕기 위해서 뉴욕에 만든 것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도 벤프리트 장군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주는 상이 벤프리트 상입니다.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5.16 이후에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그 박정희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미국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참 장수를 했습니다. 100세에 죽었습니다. 100세, 만 100세에.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장성의 아들이 장교가 돼가지고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이 134명입니다. 그 중에서 약 3분의 1,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얼마나 비율이 높습니까? 왜 이 비율이 높으냐? 이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처럼
위험한 데를 지원했습니다. 뒤에 후방부서에 근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거예요. 클라크 장군, 휴전할 때 유엔군사령관이죠. 클라크 장군의 아들은 여기서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최초의 팔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자기 아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가다가 1950년 12월입니다. 마주 오던 한국군 육사단의 트럭에 지프차가 부딪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순직했습니다. 또 군단장, 무어 군단장은 헬리콥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24사단장 딘 소장은 대전을 방어하다가 부대가 흩어지는 바람에 혼자서 한국 사람들 집을 전전하면서 피해 다니다가 그것도 한국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북한군에 잡혔습니다. 나중에 홀쭉한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마틴 연대장은 천안에서 초전입니다. 천안에서 바주카포를 직접 들고 적군의 탱크와 대결을 하다가 직사포를 맞고 전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만 4천 명 정도가 미군입니다. 미군. 여기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19명. 프린스톤, 제가 최근에 프린스톤 대학에 가보니까 거기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전사한 분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런 피 흘린 이분들이 피 흘려서 지킨 이 자유 대한을 잘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 계급투쟁론자들 좌익들한테 소매치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흘려서 지킨 나라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선동에 속아서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벤프리트 장군과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